좀 해야 됩니다. 이거 의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안철수도 현존하는 언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언론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띄워줘야 돼요. 내 말이. 네.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철수가 소위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의 표를 갉아먹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 진보 쪽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안철수의 민낯을 알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당이 뜨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안철수가 한 말 중에요. 일단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윤석열 지켜내야 된다. 이게 공약이야. 이게 안철수가 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런 지점이거든. 진중권하고 똑같아. 임미리하고 똑같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가 검찰일까요? 조국일까요? 그냥 미친놈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러니까 안철수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문재인 싫어해요. 뭐 네, 그게 제일 일정이 정확한 그런 겁니다.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권은희가 나와서 같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작년에 그렇게 외쳤던 게 실은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분점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금 푸나님 말씀처럼 지금 뭐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타이틀 뽑는 거 보면 안철수는 정치를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반대로 하면 자기는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고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공약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새날에서도 한 100번은 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인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성 제도는요, 양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자제들한테, 친인척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천민의 언어와 양반들의 언어가 달라요. 양반들은 한문을 쓰고 있고요. 천민들은 우리 같은 지금의 한글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양반이 쌍놈들이 양반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문을 익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쌍놈들은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를 다시 현재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음서 제도가 잘못됐고 지금 로스쿨 제도가 음서 제도라면 지금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다 음서 제도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의 진단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지금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뭐야? 알고 있어요? 전문대학원의 문제가 뭐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대학 기준으로 한 해 3,500만 원이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스쿨에. 그럼 로스쿨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국제적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왜 없었냐면 전문 인력이 없어. 법대 나와서 그냥 변호사 해버리니까 이공계나 이런 데서 100번 100패가 돼버리는 거, 국제 소송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태우 때부터 이거 큰일 났다, 경각심을 먹고 변리사도 배출하기 시작했고 등등등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스쿨은 뭐예요? 니네 학부에서는 니네 전공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네가 무슨 뭐 건축을 전공하든 뭐 사회학을 전공하든 언론학을 전공하든 그 전공을 하다가 로스쿨 전문대를 들어가서 3년제 나오면 변호사 자격증 시험 볼 기회를 주고, 그러면 네가 변호사 들어가서 어떻게 돼? 그 전문의 변호사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로스쿨의 문제점 어디에 있어? 3,500만 원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조금을 다 국립대가 있으니까 로스쿨의 대부분이 국립대입니다. 명문대 빼고요. 그러니까 로스쿨제가 국립대니까 그럼 국립대의 로스쿨 학비를 전면 국가가 대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면 가난한 집안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까? 450에서 56%가 가난 출신들입니다. 어디 이런 개 같은 논리를, 사회를, 현상을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이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라. 또라이.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사회랑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스쿨의 시작한 취지는 좋았잖아요. 수시를 많이 한 것도 취지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특성상 뭔가 또 그렇게 등장을 하면 그걸 막는 방식으로 모든 제도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보완돼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한다, 이렇게 멀상식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검찰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그렇죠. 돼버리는 엘리트주의를 거예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모든 제도에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찬성하고.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법률 로스쿨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법률 시장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 살려면 실은 사람들이 엄두를 못 냈거든요. 너무 비싸서. 왜냐면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합격자가 3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거의 1년에 사시가 뭐 200명, 2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시가 1000명까지 확대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변호사 단체와 기존의 법률인들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쟤네들이 잠재적인 내 먹거리를 뺏어가는, 내 밥그릇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래서 로스쿨은 지금 뭐 3,000명, 3,500명 배출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커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로스쿨을 만들었더니 결국은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 학생들만 결국 로스쿨 가게 되더라.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기긴 생겼거든요. 아니라니까. 로스쿨은 전국에 다 있어. 10몇 개. 아니, 그러니까 제주대도 결국은 명문대 나온, 그러니까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잠깐만요. 그 법률대학원 이제 조금 오케이, 오케이. 흘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작용이 아예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안에 나가면서 뭔가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이고요. 네네. 선거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구호가 뭐랄까 진짜 초딩 수준의 구호가 그렇죠.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지금 윤석열을 지켜내야 된다고. 나도 그거 그렇게는 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선거에 임박해서 정권 때리기를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인데 아까 진중권과 이 안철수가 똑같다, 이미리가 똑같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진짜 거하게 대해서도 외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선거 전략으로는 모자란 거예요. 왜 모자란 거냐면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만 올인을 하면 예전에 자기 찍었던 사람들한테 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반 그렇죠. 정도는 네네. 자유한국당을 때리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때리기만 올인하고 있으면 표가 더 안 간다는 측면을 그러니까 생각을 선거 해봐야 돼요. 전략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그래도 선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2.99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 석도 못 얻는 거야? 네. 분석 굉장히 훌륭하세요. 과학적이에요. 좀 더 주면 2.999?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부산 내려갔었잖아요. 13일 날 부산 고검과 지검 찾아가서 뭐 검사들이 애로를 들으러 왔다. 거의 뭐 대통령이 부산 시청 방문하는 것 같은 느낌? 거기서 한동훈 만났어. 사실은 최측근 한동훈 만나니까 에로가 많네요. 확 진짜 그들만의 에로티시즘이 있어. 근데 거기에 그 현수막이 걸려 있더만요. 성렬아 너만 믿는데 하면서 그쪽 소위 말한 보수단체 이런 애들이 현수막 들고 나와서 윤석열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해요. 거기 모인 인파만 400명. 그게 알려지지 않고 언론이 뭐 대대적으로 떠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부산 쪽에 있는 보수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윤석열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까기 위해서 그 정치 세력이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면 그 400명 정도 정치 세력이 모으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닌데 왜냐면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반문재인의 깃발을 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당함을 좀 이렇게 그 주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한 부분이 바로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중에 검찰발 큰 거 한 방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부산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뭐 일개 장관급이 지가 무슨 순방한다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또 소수 흘려서 박사모들 모여가지고 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이게 바로 저는 큰 누군가가 지금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을 대통령 선호도 후보에 올려서 2위까지 올려놓고 여기에 따라서 현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은 반격을 깨야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공소장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부산에서 한두 건만 잡아준다면 한동훈이 그러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현 정부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대선 후보도 될 수도 있고 보수의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금 뽕을 맞고 있다는 제가 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새날에서도 했었고 윤석열이 뽕 맞으면 좆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뽕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이 뽕. 원했건 원하지 예, 않았건 예.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 들어갔다 나왔잖아. 근데 그 지역 주변에 대검해가지고 그 지역에 현수막이 수도 없이 걸렸는데 그렇죠. 서초구청장 이놈은 유일하게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뛸 생각을 안 해. 놈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죄송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난 여자여서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없이.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부분 그 현수막의 80%가 문재인 구속하라고요.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한두 장이 있기는 해요. 나머지는 윤석열 잘한다. 그러니까 80%는 문재인 대통령 구속하라예요. 요걸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 서초구청도 마찬가지로.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치 역설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만개한 거 아닙니까? 지나칠 정도. 근데 문제는 선동된다는 게 문제지.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갔더니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데?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네. 거죠. 투표 결과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의 태극기 부대 아줌마들이 미장원에서 목소리 커지는 거. 옛날에 직설이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만 듣고도 민심이 이완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나쁜 이미지를 줄 만한 것들은 구청장들이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검하고 중앙지검, 고검 그 주위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기가 좀 질려요. 아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민주주의가 되긴 좋긴 하구나. 현직 대통령 구속하라고 저렇게 수도 없이 수십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요즘처럼 CCTV가 발달하고 다 붙인 놈 추적할 수 있을 텐데 따지면은 걔네들 다 찾아서 벌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현수막 밑에 보면 단체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명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령 단체도 네네. 많아요. 유령 단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단체인데 막 엄청 의지만 가지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그 윤석열을 협박했던 김상진 유튜버 있죠. 상진. 이놈이 요즘은 윤석열을 찬송하고 다닌대. 찬성해. 내가 그날 봤어. 중앙지검 앞에서 봤어. 그 베레 못 쓰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차도 몰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랩핑. 우리 저 국회 앞에 집회할 때 와서 방해했었죠. 네. 그럼 음악 시끄럽게 들면서. 참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언제쯤 이런 꼴을 안 보고. 그러니까 상진이는 안정권에 비해서 좀 핫발이고, 근데 요즘 이제 윤석열이 빨고 다니더라고. 한 2달 됐어. 아니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그렇게 윤석열 집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걔는 입금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작가 얘기를 조금만 진행을 시켜보면 경찰청장이 부산에를 이제 간담회를 가는데 그 일정이 이제 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의도적으로 이제 흘렸다는 거지.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흘렸고 400명이란 거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최소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미리 하루 전에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출 과정에서 암흑의 세력들이 연동해서 이 부산 지역에 대해서 힘을 과시할 때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어요? 야, 한 건만 잡아봐.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훅 가버릴 수가 있다. 지금 부산 중에서도 민심이 흉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건만 만약에 무슨 발 터지게 된다면 훅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은 결국은 구구 세력들과 일베 세력들과 연대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다라고. 이건 지의 무덤을 파는 거라고. 오히려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공정하게 선거를 하거나 또는 이런 일베 세력들과 등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베 세력들한테 정보를 흘려서 자기를 금유환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하면요.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와 민주진보 진영이 만약에 접전이 된다 그러면은 검찰이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몇 석 없앨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거죠. 몇 석 없애서 결국은 그 입법부의 구성을 보수 우위 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거기다 선관위까지 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압승의 결과를 가지지 않으면 검찰을 다시 지금 소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면 그리고 공수처는 아마 그 물 건너 가게 될 겁니다. 공수처는 난항을 겪고
그 조직 자체 출범이 되게 늦어질 겁니다. 그 윤석열이 그런 플래시, 환영 이걸 되게 즐기는 듯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시민 말씀이 딱 이해가 돼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잖아. 검찰총장이 지방에 있는 검찰청 방문하는데 소위 말하면 보수단체들이 나와가지고 400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성렬아 너만 믿는데 윤석열 총장을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현수막 걸고 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보통 검찰총장이 이런 행보는 언론에 흘리지도 않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이 뭔가 문재인 정부 보란듯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번에 아니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윤석열이 편향적으로 수사하거나 검찰을 지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 지지 세력들로부터 그렇지.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만약 윤석열이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보수든 진보든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부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 보수 지지자들만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가 보수 쪽에만 편향된 우호적인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결과만 놓고 보고 네. 그러는 건데 행위를 보면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13명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한 그 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하면서 잘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 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뉘앙스가 대통령부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뉘앙스예요. 그렇지. 이렇게 대통령이 등장하는 게 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간땡이가 부어서 겁대가리 상실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흐름은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보일 만한 수사는 하지 마라. 조용히 수사해라 라든지 언론에 어떤 뭘 흘리지 마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주의 등을 줬다면 이렇게 안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이게 전 기획됐다고 처음부터 이제 주장하는 건데 선거 60일 남겨놓고요 현 정부를 조사하는 사례가 없어요. 이게 작살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서는 수사가 일단 중단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기소장을 공개하고 공소장을 공개해서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 판사는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판사한테 청문하고 이런 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럼 뭐 빨리 해달라는 건 뭐야? 4월 15일 이전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토라인 세우라는 거거든. 이게 지금 기사화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본인이 훼손되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황 작가가 얘기한 게 이미 끝난 겁니다. 검찰의 전업성 끝난 거예요. 눈여겨봐야 될 게요. 다음 주에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참석 안 한다며. 네. 원래. 전 같으면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실질적인 힘으로 많이 밀립니다. 근데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의 특유의 그 성향 그리고 경력 때문에 밀리지 않는 싸움이 진행될 텐데 이럴 때 만약에 윤석열이 추미애까지 극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호지세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지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밀리지 않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그 검찰은 아무리 자신들이 결백하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패스트트랙 수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유한국당 뭐 됐네 했지만 사실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도 끼워놓고 그렇죠. 더 중재가 있는 자들은 막 약식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갔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법원이 이거 약식 기소권 아니라고 정치재판을 해부하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유치원 총연합회는 한유총이고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한어총인데 여기에 지금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건넨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돈 받은 국회의원들은 기소조차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나경원 지금 고발된 사건 10차가 넘는 고발 사건을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 때리는 놈이요. 봐봐요. 검찰의 명분은 이런 거예요.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과 지금 청와대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 심지어 거기는 출마자도 있어. 성병기 같은 분들은. 그러면 선거에 영향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이 됩니까? 나경원 봐주는 거 수사 안 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출신 그 인사들을 수사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어서냐? 이런 검찰은 이미
윤석열이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저는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시민사회나 언론이 살아있다면 윤석열을 사퇴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준동할 때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게 너무 크다.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검찰의 그 행동을 봤더니 이제는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선까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자기들 조직에 그 기소권에 관련된 것, 검찰 수사권에 관련된 걸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려 했다면 공평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편향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 중에 우둔한 사람은 여기에 속지만 문재인 정부 뭐 잘못됐구나 하지만 식자층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검찰은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확증을 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나중에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렇지. 정치 검찰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원래 고래고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거론한 건데 아까 저는 이제 평검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방송도 검사들이 들으니까 평검사들한테 저는 평검사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일부 정치 검사들이 공조직인 검찰 조직 전체를 지금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완전히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80%의 성실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평검사들은 다 욕처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의 민주화 운동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 검찰들이 선관위와 연동하고 법원과 연동해서 진보 민주 세력들 우리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사회 안전망과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검찰이 오히려 악한 세력들과 연대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최대한 쿠데타 빨리. 배후 세력이 신비님인가요? 네, 저는 근데 반드시 이제 이게 참 묘한 프레임에 빠졌잖아요. 윤석열이 사퇴하면 정권이 압력을 아니 넣어서 이제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기 쉬워서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윤석열 스스로가 저는 가장 정치적인 경우는 3월 달에 사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사퇴하면 선거 이슈가 그걸로 그냥 그렇죠. 몰아갈 가능성이 네. 높고. 자, 어쨌든 민심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3년 차에서 역대급이고 민주당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자유한국당이 뒤지지 않고 대개 보면 리얼미터를 제외하고는 더블 스코어가 나오는데 민심이 심상치 않아요.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이렇게 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포에 떨면서 자유한국당 등이 지금 민심을 뒤집어가지고 선거 때 질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강력한 힘으로 잘못된 언론의 보도나 여론을 우리가 입소문으로 그것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사람한테 공포심만 심어주는 거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근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좀 아까 하려다 말았던 건데 잘 꺼냈어요. 근데 뭐냐면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리하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대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숫자 세기예요. 실제로 세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지역의 구의원의 선대본부장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문성근 대표 거기 45일 동안 제가 나가서 활동을 해봤잖아요. 실제 이제 경험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면도칼 사건 때 제가 선대본부장이었었어요. 박근혜 면도칼 사건 때. 근데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는 무조건 수를 세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안 된다니까. 바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를 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진보 민주 유튜버 세력들이 한 3, 4만 명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야 우리가 이겨야 돼 막 분위기 좋아 이겨야 돼 이렇게 해놓고 자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는 하나 둘 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자기 핸드폰에 있는 진들 털어서 성향 분석해서
우리 쪽에 후보한테 넘겨주자 전화번호 이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선거를 하지 않으면 분위기는 좋은데 빚 좋은 개살구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긴장하자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명박근혜 시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 팟캐스트나 지금 유튜브의 역할이 뭐냐면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 놓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이명박근혜 시절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내가 뽑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고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 1위를 달리고 있어. 뭐가 겁나서? 언론들이 우호적이었던 환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약간 바뀔 수는 있으나 크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적 성향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신비님 같이 하신 말씀처럼 행동으로 하면 돼. 전화번호 하나 건네주는 그런 행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난 민주당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건 동의. 간단히 네, 말하면 미장원에 갔을 때 맞짱- 그건 선거 개입한 게 아니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용기가 생겼다. 맞짱 떠야 돼. 그게 이기는 거라고. 절대 밀려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